요시로는 빵집 주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면서 작은 냄비에 넣은 두유가 따끈해지기를 기다렸다. 무메이는 이가 약해서 빵을 액체에 적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무메이의 어린이가 석유알처럼 톡톡 떨어져서 입가에 피가 묻은 모습을 봤을 때 요시로는 놀라서 잠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방 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아이의 이는 다시 새로 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리하여 겨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자전거 뒷자리에 무메이를 태운 뒤 치과에 갔다. 예약을 하지 않아서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요시로는 후덥지근한 대기실에 앉아서 몇 번이나 다리를 바꾸어 꼬며 담배라도 피우듯이 입술에 손가락 2개를 가져다 대었다가 눈썹을 마구 긁었다가 하면서 벽시계를 연거푸 올라다 봤다. 대기실에는 치아 모형이 놓여 있었다. 무메이는 사랑니 모형을 큰 트럭이라도 되는 양 빨간 카펫 위에 놓고 천천히 밀었다. 요시로는 거대한 이가 트럭이 돼서 도로를 미끄러져 가는 인간 없는 세계가 떠올라서 소름이 끼쳤다. 무메이는 치아 모양에 질리자 이번에는 송곳니 모험이라는 대형 그림책을 무릎에 놓고는 종이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 옆에 앉은 요시로는 그림책을 들여다보며 같이 읽을까 말까 망설였다. 마침 어린이를 위한 작품을 쓰던 참이었다. 무메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써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무메이가 가까이 있으니 동화를 쓰기가 어려웠다. 매일같이 근심하는 문제를 생생히 다룬들 대답이 나오지 않아서 초조하기만 할 뿐. 책이기에 가능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상향을 그리고 싶은 기분도 들었지만 그것을 읽은 무메이가 바로 자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메이는 물기를 가득 먹은 눈으로 그림책을 들여다본다. 등장인물은 주인공 송곳니 씨를 비롯해 사랑니 씨, 앞니 씨, 충치 씨, 금니 씨다. 송곳니 씨는 그의 주인이 콘크리트 바닥에 엎어지는 바람에 깨져서 도랑에 빠진다. 쥐들이 송곳니 씨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뭔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라 믿고서 신사에 모신다. 송곳니 씨는 이렇게 지하 세계에서 신으로 받들여지고 추나추동 행사를 치르며 무사히 지냈으나 어느 날 홍수로 범람한 지하수에 쥐들의 신사가 떠내려가고 송곳니 씨도 지상으로 떠밀려 나온다. 어떤 아이가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에 놓고 집으로 가져간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진찰 순서가 됐다. 진찰실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와 눈이 마주친 요시로는 아직 의사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빠져버렸어요 라고 저절로 내뱉어 버렸다. 목소리가 떨리고 억양이 흔들려서 쓸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비슷하게 발음했음을 깨닫고 요시로는 서둘러 빠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라고 고쳐 말했다. 그러고는 전니입니다만 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말하지 하고 생각했다. 한편 무메이는 아직 한자를 거의 모르지만 어휘만은 풍부하게 알고 있어서 떨어져 버렸어요. 입시입니다만 이라는 문장을 한자 없이 떠올리고는 혼자 싱글거렸다. 전니는 빠지려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려니 생각하는데도 너무 쉽게 빠져버려서 당황했어요. 보통은 빠지지 않겠다는 듯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빠져버리다니.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걸까요? 하고 변명하듯 설명하는 동안 요시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치과 의사는 네모진 얼굴을 들며 전리가 약하면 영구치도 약해지죠 하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요시로는 가슴에 돌을 묻고 꿰맨 듯하였으나 무메이는 전리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빠지는데 하고 명랑한 과학 소년의 얼굴로 물어본다. 치과 의사는 그 물음에 정중히 대답한 뒤 무메이의 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진찰이 끝나자 무메이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내 일을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고마워요 하고 태연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올리기에 요시로는 위가 뒤집어질 만큼 놀랐다. 저런 번역투의 인사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요즘 시대엔 그림책에서도 쓰이지 않는 번역투의 말인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요즘 시대 어린이들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무메이는 칼슘 섭취 능력이 부족하다. 요시로는 치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대로 가다가는 바야흐로 인류는 이가 없는 생물이 되지 않을까 하고 끙끙 앓으며 생각하는데 무메이는 그 속을 바로 읽더니 참새도 이빨 없는데 건강하고 아무렇지 않잖아요 하고 말했다. 무메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아니란 어림짐작이 아니라 문자를 읽듯 분명히 읽을 줄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요시로는 오싹할 때마저 있다. 그래도 요시로는 무메이의 장래를 되도록이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행의 밀물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까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번민할 때가 많다. 증조 할아버지도 이 없는데 밥 잘 드시고 건강하시잖아요. 아직 번민의 밀물에 잠겨있는 요시로를 무메이가 다시 격려한다. 요시로는 증손자의 상상력이 노인을 위로하는 방향으로만 발달하여 못내 마음이 무겁다. 자기만 생각하고 무모한 행동을 거듭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데 무메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칼슘을 섭취하도록 매일 아침 컵에 우유를 반쯤 담아 먹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설사라는 대답이 돌아올 따름이었다. 몸에 들어온 것을 내장이 도구로 식별하고 되도록 빨리 체외로 배출하는 정교한 기술이 곧 설사라고 치과 의사가 가르쳐줬다. 머릿속에 뇌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하반신에도 장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뇌가 있어서 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땐 장의 의견을 우선시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두뇌가 참의원, 장이 중의원으로 불리기도 한단다. 중의원 선거가 더 자주 행해지므로 보통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그것과 똑같이 장이 더 빠르게 순환하므로 뇌보다 더 정확히 사람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 무메이는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릴 때 입만 크게 벌릴 수 없는지 눈도 크게 뜬다. 한 번은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턱이 빠질 뻔했는데 당황한 바람에 입을 닫고는 두 눈도 같이 감더니 목 안에 지구가 있어 하고 말하며 다시 입과 눈을 크게 벌린 적도 있다. 소아과에 정기검진을 하러 갔을 때도 이 지구가 나왔다. 무메이는 난방을 빙글빙글 위로 감아 올리더니 갈비뼈가 도드라질 만큼 얇은 가슴통을 내밀고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이 가슴 안에 지구가 있어 라고 말했다. 요시로는 놀란 모습을 감추려고 얼굴을 돌려서 창밖 정원의 나무를 감상하는 듯이 코를 들어 올리며 웃었다. 진단이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려서 정기진단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인가 쓰지 않게 되었고 차츰 의사들도 달 감정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아과 정기검진을 가면 우선 혀와 목을 세밀하게 살피고 눈꺼풀을 뒤집어 눈을 들여다본다. 그러고는 손바닥, 얼굴, 목 등을 속속들이 진찰하고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서 분석한 뒤 귓속, 콧속까지 빛을 비추어 살펴본다. 세포가 어느 정도 파괴됐나 살펴보시는 거죠? 하고 언젠가 요시로가 불안을 억누르지 못하고 굳이 확인하려고 하자 의사는 빙긋 웃더니 맞아요. 하지만 세포를 기계에 넣어서 파괴된 정보를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말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일종의 사기죠. 정말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역시 몸 자체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 소아과 의사는 사토리 선생인데 오랜 옛날 요시로의 어머니를 진료했던 암 전문 의사 사토리 선생의 먼 친척쯤 된다고 한다. 그러나 두 선생은 목소리나 표정, 어느 것 하나 닮은 데가 조금도 없다. 암 전문 의사 사토리 선생은 환자를 아이 대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이었다. 환자가 질문하면 마치 비판이라도 받은 양 눈썹을 치켜 올리고는 그런 시시한 의문은 머릿속에서 꺼내버리고 제 말대로 하면 병이 낫습니다 하고 불만스럽게 대꾸한 적도 있다. 무메이가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러 가는 소아과 의사 사토리 선생은 요시로나 무메이가 물어보면 풍부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그 말투는 사람을 깔보는 데가 전혀 없고 질문은 물론이고 비판받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점을 알면서도 요시로는 그다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노트에 기록한 무메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가령 숫자에 숨겨진 뜻을 따지듯 물으면 사실은 9가 괴로움이고 4가 죽음이라고 밝혀질까 두려워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고개만 연신 끄덕였다.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서류는 조수가 받아쓰고 배달부의 손을 거쳐 신일본 의료연구소 중앙국에 보내진다. 다리가 카모시카처럼 튼튼하고 마을 지도가 전부 머릿속에 들어있는 배달부가 주인공인 바닷바람의 소식이라는 만화가 유행한 이후로 배달 일을 동경하는 어린이가 늘어났는데 지금 아이들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젊은 사람들은 모두 사물을 담당하고 몸을 쓰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노인들이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 어린이의 건강 상태가 담긴 원본 데이터는 전부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의사 각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어딘가에 숨겨둔다고 한다. 의사가 계집이나 커다란 냄비 속에 서류를 감추는 모습을 그린 만화가 가끔 신문에 실린다. 요시로는 그것을 보고 웃었지만 어쩌면 풍자가 아니라 실화일지도 모른다고 나중에 생각했다. 병원에서 의료연구소로 보내는 데이터는 직접 쓴 것의 복사본이라 누구든 그 대량의 데이터를 삽시간에 고쳐 쓰거나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수한 프로그래머가 오래전에 고안해낸 보안 시스템보다 이 방법이 더 뛰어나다. 건강이라는 말에 걸맞는 어린아이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소아과 의사들은 경무에 시달렸고 부모들의 노여움과 슬픔을 혼자 떠맡아야 했을 뿐 아니라 외압 때문에 이 실정을 신문기자들에게 감히 털어놓지도 못했다. 불면증이 잇따르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소아과 의사들은 우선 노동조합을 만들어 근무 시간을 당당하게 줄였고 보건부가 재촉하는 보고서의 제출 역시 거부했으며 대형 제약회사와도 손을 끊었다. 무메이는 소아과 선생을 좋아해서 정기검진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 심지어 치과에 갈 때는 꺼리기는커녕 소풍날처럼 뛸 듯이 기뻐했으므로 오히려 마음이 무거운 쪽은 요시로였다. 무메이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의사 선생한테 이야기하는 일을 가장 즐거워했다.
요전에도 우유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무리하게 우유를 먹여서는 안 돼요. 우유 냄새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너무 많이 먹여서도 안 되고 하고 치과 의사가 말했을 때 요시로가 네,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치과 의사는 무메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너는 우유가 좋으냐? 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메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렁이가 더 좋아요 하고 대답했다. 요시로에겐 우유와 지렁이를 잇는 그 선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내심 당황한 채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으나 의사는 태연하게 그러냐? 그러면 너는 송아지가 아니라 병아리구나. 송아지는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라지만 병아리는 어미 닭이 집어다 준 지렁이를 먹고 자라지. 하지만 지렁이는 흙 속에 살고 있으니까 흙이 오염돼 있으면 그 지렁이도 많이 오염돼 있단다. 요즘에 닭이 지렁이를 먹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야. 그래서 지렁이가 여러 살아남아 있으니 쉽게 잡을 수 있지. 비 온 뒤에 보면 수많은 지렁이가 길에 나와서 꿈틀댈 거야. 하지만 너는 살아남은 지렁이 따위 먹지 마라. 하늘을 나는 벌레를 잡아서 먹으렴 하고 말했다. 마치 양치질 방법이라도 설명해 주는 듯한 차분한 말투였다. 요시로가 작가임을 알고 경쟁심을 느껴서 일부러 동떨어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 아니면 무메이와 치과 의사는 어느새 같은 수준의 미래에 도달했고 요시로만이 남겨진 것일까? 치과 의사 중에는 정교한 화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아마 1초라도 더 오래 자신의 아름다운 치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 이 의사도 곧 105세의 생일을 맞이한다는데 턱은 건강하게 네모졌고 입을 벌리면 커다랗고 일렬로 정렬된 네모난 이가 하얗게 빛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이를 뺏어서 증손자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요시로가 은밀히 생각하는데 치과 의사는 다시 입을 크게 벌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칼슘은 생선이나 동물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지구가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기 이전에 살았던 동물의 뼈이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어이없을 정도로 땅속 깊은 곳에서 공룡의 뼈를 파내면 좋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홋카이도엔 나우만 코끼리의 뼈를 발굴해서 가루로 만들어 파는 가게도 있다고 하네요. 요시로는 어떤 우연인지 그 다음날 초등학교 벽에 붙은 고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문화유원지에서 나우만 코끼리에 대해 강연한다는 전단지를 보았고 집에 돌아온 뒤 벽에 걸린 달력에 나우만 코끼리 하고 써넣었다. 강연을 들으러 가는 것이 요시로의 취미였다. 무메이는 달력 앞을 지날 때마다 나우만 코끼리라는 말에 못 박은 듯 눈을 고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눈을 깜빡였다. 마치 말이 동물이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말이 언젠가 움직이리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요시로는 무메이를 그 자리에 묶어놓은 마법을 풀듯이 나우만 코끼리는 5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다. 대학교 선생님이 와서 그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구나. 들으러 가자 하고 말해보았다. 그러자 무메이는 대뜸 얼굴을 환하게 밝히더니 극락! 하고 외치고는 두 손을 들어올린 채 그 자리에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요시로는 놀랐으나 그 뒤로 무메이가 뛰어오른 일은 잊어버렸다. 나우만 코끼리만이 아니다. 외가리든 바다거북이든 무메이는 생물의 이름을 보거나 들으면 그 이름 속에서 생물이 튀어나오리라고 여기는지 눈을 떼지 않았다.
동물 이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이 그대로 눈앞에 나타난다면 무메이는 마음에 불이 붙은 듯 좋아할 텐데 이 나라에서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야생동물을 볼 수 없게 됐다. 요시로는 대학 시절에 독일의 메트만이라는 도시에서 온 여성을 데리고 며칠 동안 도쿄에서 나카센도를 거쳐 교토까지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은 거미와 까마귀밖에 없네요 라는 말을 듣고 놀랐었다. 쇠국이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쓰디쓴 코멘트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먼 나라의 손님조차 더는 찾아오지 않았다. 요시로는 동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여성을 떠올린다. 이름은 힐데가르트였다. 힐데가르트와 요시로는 같은 나이였다. 헬로 요시로?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가 들리곤 한다. 전화는 없지만 허공에서 지지직하는 짧은 전기 소리가 들리면 헬로가 몇 번인가 반복되고 말끝을 올리며 묻는 요시로의 독특한 발음이 고막에 붙는다. 요 다음에 한숨이 들어가고 시가 강하게 물결쳐 오르며 로는 고작 잠깐 사이에 툭 끊기는 발음. 그 소리가 손을 내미는 듯한 동작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듬더듬 영어로 대화한다. 요시로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채소는 보통 어디서 사?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 같은 간단한 질문을 늘어놓는다. 독일도 일본과 똑같은 환경인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인지 손자나 증손자는 건강한지 정말 궁금하다. 정원에서 기른 강낭콩을 허브와 같이 데치고 있어 하고 힐데가르트가 대답한 순간 요시로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들이마신 듯하다. 그러나 환상 같은 전화 목소리는 바로 찾아들며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환청이었는지 정녕 힐데가르트의 음성이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어찌됐든 눈을 감으면 요시로에게 보였다. 힐데가르트의 증손자들이 정원에서 뛰놀고 연못을 뛰어넘고 발꿈치를 들어 사과를 따고 벌레 먹은 구멍이 있는 떫은 사과를 씻지도 않고 그대로 튼튼하고 새하얀 치아로 베어먹는다. 다 먹고 나면 들꽃을 따러 갈지 아니면 개울로 물고기를 보러 갈지 고민한다.